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비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과 진행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였던 제이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본으로 휴가 간 우디를 대신해서 또 네. 저희의 그 청취율 구원투수죠. 네, 청취율 요정. 네, 저희 청취율 최고치를 찍었던 에피소드에 출연해주셨던 저희 게스트 마커스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마커스입니다. 마커스가 제 기억이 나는데 16화에 나오셨었어요. 오늘은 이제 전문가 플랫폼, 또 우리 마커스 선생님을, 마변님을 모셨으니까, 마변님. 네, 전문가 플랫폼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플랫폼의 세상이잖아요. 네. 역시 전문가 시장에서도 플랫폼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했는데,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제 현황만 들어본 플랫폼들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자면, 일단 의사 같은 경우는 피부과 성형외과도 계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강남 언니라는 플랫폼에서 여기는 이제 그 미용 의류 후기를 좀 남기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800명 정도 네. 그 의사분들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강남대로 테헤란으로 가다 보면 뭐 광고가 네. 쫙 깔려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뭐 닥터나우 같은 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해서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로 플랫폼이 좀 많아요. 여기는 생각보다. 네. 세무통, 찾아줘 세무사, 기장통, 뭐 세무사 매칭센터, 그리고 네. 3.3 같은 것들도 세무사라고 봐야겠죠. 일종의 세무사 서비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텍슬리라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3.3보다 조금 더 고관여인 세금들, 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네. 같은 것들 하는 서비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세무사 플랫폼이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네. 뭔가 한 곳에 집중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각 플랫폼에 이제 1,000명 이하 정도로 몇백 명씩 세무사분들이 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느낌이고요. 약간 네. 시장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다. 그런 상황이고, 다음이 이제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아무래도 로톡이 가장 유명하겠죠? 네. 로엔 컴퍼니의 로톡. 오래됐죠, 꽤? 네,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14년, 15년 정도에 네. 서비스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된 이제 네. 중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엑스퍼트도 이제 어떤 버티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온갖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활성화할 수 있는 네. 그 예전 지식인에서 조금 더 디벨롭한 진화한 형태로 예전에는 이제 지식인에서 질문을 랜덤하게 올리면 랜덤하게 답변을 해줬었다면 이제 조금 더 비공개로 질문을 올리고 답변도 뭐 1대1로 해준다거나 채팅이나 전화나 영상으로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돈을 받고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덕트가 만들어져 있고 네. 뭐 여기는 사실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전문가분들 뿐만 아니라 네. 온갖 다른 분들이 다 계세요. 개발자도 있고. 지금 제가 네. 그 프론트를 보고 있는데 네. 크몽하고 거의 유사한 네. UI를 갖고 있네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동영상 강의까지 제공을 해주고 네, 있고요. 그 약간 카드식으로 돼 있는 그런 식의 UI도 비슷하고. 네네네네. 네. 일단은 뭐 이런 플랫폼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마커스 계시니까 그 마커스가 가장 최근까지 이제 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로펌도. 로펌도 플랫폼의 그 로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펌도 로펌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일반 기업 고객들 중심이죠. 기업 고객들을 우르르 달려오는데 사실 로펌 안에는 종합병원처럼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네. 거기로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그 실질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플랫폼을 믿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실제로 서비스를 소비를 하는 것인데 그 서비스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을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IT 플랫폼은 별점 체계를 갖고 있지만 로펌이라는 플랫폼은 주로 외부에서 그런 트래픽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까요? 레인메이커라고. 레인메이커. 네, 뭐요? 레인메이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우산 비를 만드는 네네네. 이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말라붙은 논밭이 있는데 논밭이 이제 거기에 씨를 뿌리면은 씨가 자라가지고 이제 다시 이게 식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이 비입니다. 그래서 비를 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네. 결국은 외부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는 그런 파트너를 레인메이커라고 합니다. 파트너는 무조건 다 데려와야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좀 그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커스가 아마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레인메이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찍새입니다, 찍새. 찍새. 네, 네. 찍닥부조라는 굉장히 이 전문가 영역에서는 네. 아마 다른 쪽도 다 비슷할 거예요, 찍닥부조. 네. 아. 네, 찍닥부조가 뭔가요, 마커스? 찍새는 이제 외부에서 사건을 찍어 온다는, 포크 같이 찍어서 플랫폼으로 데리고 온다는 개념이고요. 딱새는 약간 닦아준다. 한마디로 이제 열심히 타이핑을 치는 딱따구리처럼 다다다닥 사무실에서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딱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약간 분업이 돼 있군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은 그 구두 닦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두방이 보통 건물에 크게 밑에 구두방이 하나 있잖아요. 1층이나 지하에. 그러면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구두거리를 들고 다니면서 건물을 쫙 돌면서 구두를 이제 받아오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찍새입니다. 네, 찍새가 막 구두를 가져오면 네네. 그 구두방에서는 계속 닦는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새. 그래서 찍새와 딱새가 같이 동업을 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로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다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찍닥 구조가 어떤 이런 전문직 또는 서비스직의 기본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찍을 어차피 이게 딱도 있어요. 자동화는 좀 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네. 플랫폼은 이제 찍에 가까운 그쪽을 IT가 대신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레베뉴를 어떻게 나누죠? 찍닥이요? 찍과 땅은? 네, 어떤 쪽이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오, 앨리스는? 왠지 찍이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왜 그 퀄리티는 딱에서 나오는데요? 그건 뭔가 당연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퀄리티는. 당연히. 아, 네. 이게 일반인의 인식이군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커스? 반대인가요? 저 잘 몰라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음. 네, 찍새가 훨씬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있고요. 딱새는 몇 년이 지나면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는 게 이제 로펌 내부적인 인식이기도 하죠. 그쵸. 요게 바로 제 생각에는 이 플랫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찍새와 딱새가. 네, 찍새, 딱새. 왜냐면, 이제 로톡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결국 이 전문가 플랫폼은 플랫폼이 먼저 소비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시는 전문가님들은 마치 나는 나의 브랜드를 잃어버리고 닦아주기만 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 플랫폼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은, 로펌 안에서도 항상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찍어오시는 분들은, 레인메이커라고 이제 용어를 좀 바꿀게요. 네. 레인메이커들은 본인이 손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그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좀 더 퀄리티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고객들은 그 전문가 서비스라는 건 조금 오랜만에 한 번씩 쓰는 그런 서비스이면서 잘 퀄리티 판단이 좀 어려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발생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한 명에 믿는 사람이 똑같은 전문가라면 잘 안 나가요, 다른 데로. 한 병 그 사람을 믿으면. 네네. 설사 이 사람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변호사라면은 M&A 전문가라도 M&A를 하지 않는 다른 일을 맡길 때는 이 사람을 통하게 됩니다. 네,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인메이커들이 손님을 쫙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 플랫폼도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을 빼앗아가는 맞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레인메이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장의 니즈도 이건 양쪽의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급자의 니즈도 있긴 있을 것 같고 소비자의 니즈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제 소비자 입장을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저는 지금 해피하게도 주변에 아는 변호사분이 두 분이나 세 분이 계시지만 사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는 게 가장 네. 순탄한 삶이죠. 없는 게 가장 행복하지만 네. 어쩌다 생기면은 일단 당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어디서 만나야 되나 변호사를. 네.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검색을 해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잘 아니잖아요. 또 뭐 누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다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별점이 있고 후기가 있고 이러면은 좀 연락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소비자 입장. 옛날에는 그래서 네. 그런 소비자의 불안을 어떤 그 사라는 직업이 사실 그 타이틀이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보가 없을 때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그 사자를 부여함으로써 그런 정보 헤매지 말고 그냥 아무나 그 가까이 사자 붙은 사람들 시켜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 사자 붙은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좀 뭐 고인물이 되면서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생긴 거죠. 뭐 예전에 보면은 요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 가도 변호사 얼굴 보기도 어렵다. 네. 네, 사무장들이 다 그냥 상담을 하고 네네. 끝에 가가지고 변호사는 도장만 찍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서비스가 너무 나쁘니까
이 문호를 크게 개방하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앨리스가 말씀하시는 소비자의 이 정보 비대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생겨날 만한 이유가 공급자 입장에 니즈가 있다고 보시나요? 공급자 있죠. 아니, 뭐 제가 기업 변호사들도 주변에 있으니까 네네. 이야기를 좀 들은 건 있죠. 근데 이제 약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대한변협 소속이고요. 그리고 네. 변협은 기본적으로 로톡 혹은 그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네. 그리고 소속 변호사는 다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네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좀 개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추정되는 바, 네네. 뭐 전문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이제 개업 하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름을 알려야죠. 네, 이를 말리고 사건을 이제 어떻게든 수임할 것인가에 이제 그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데 네네. 결국은 그 성공의 플라이휠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게 결국 지인 베이스로 잘 사건을 수임해서 그분들에게 잘해드리고 이분들 입소문을 타가지고 이 사람은 아까 제이콥이 말한 대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게 검증이 되면은 네네. 이제 여러 개의 사건을 수임하고 사무실 확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개업변의 그 성공적인 플라이휠인데 네네. 맨 처음에 그 플라이휠을 돌리기 어려운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지인이나 동창회 동문회 아니면 무슨 뭐 연구회 학회는데 나가거든요. 그래서 깔짝깔짝거려 보는데 젊고 어린 분들이 막 개업하신 경우에는 네. 그런 자리는 항상 시니어 변호사님들이 이미 계시죠. 주변에 변호사가 많습니다. 이미 네. 늦었죠. 네. 늦었어요. 다 자리를 잡으신 꿰차고 있어. 분들. 네. 네. 돈 될 만한 곳은 이미 이제 시니어 분들이 꿰차고 있고 네. 젊은 분이 들어가가지고 딱 뭔가 좀 영업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눈에서 딱 레이저 좀 쏘고 네, 여기 내 나와바리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보통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인 베이스로 더 이상 어렵다. 그러면 광고를 생각하게 되잖아. 그쵸? 광고하면 네이버. 그 네이버를 그 다음에 블로그도 써가지고 노출시켜보려 하는데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 하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전문 분야가 좀 있으니까 검색 광고 한번 때려야겠다. 해가지고 딱 하는데 그 일단 네이버에서 부르는 가격이 뭐 수천만 원대를 막 하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검색어가 수천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대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행사가 대행사를 통해서. 검색 광고를 그냥 한다고 이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SEO를 통해 가지고 블로그를 키워드에 왜냐면 검색 광고만 하면은 그 네네. CPC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그 주요 키워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 뭐 형사 관련된 키워드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또 어뷰징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클릭을 시켜가지고 과금시키려고. 돈을 과금시키는 그런 구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대행사에 수천만 원을 주고 그 SEO를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지금 서초동에 김앤장이라고 불리는 로펌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미 네. 지금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데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거는 그 각지의 약간 변호사님들께서 예. 그 연합을 했다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지역, 여러 네. 지역이. 예.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다음에 빵빵한 정관들을 왕창 영입하고 네. 광고비를 이제 미친 듯이 쏟아붓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이버의 뭐 광고 단가를 이제 그분들이 확 올리고 주요 키워드를 다 선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상 지인 베이스 영업도 잘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블로그 이런 걸로 깔짝깔짝거려봐도 잘 안 되고 네. 워크인에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슬슬 이 눈물이 지금 손빨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대료도 못 내고 내 네. 밥값 내 집 입에 들어간지 코어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는 와중에 이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보이니까 이걸 이용해보는데 네이버보다 훨씬 싸다. 광고비가. 네, 훨씬 싸다. 예. 네. 자기 전문 분야 하나 등록하는데 20만 원, 25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한 달에? 그럼 나쁘지 않아요. 네. 가격이 나쁘지 않고 효과도 있긴 있다. 오. 예. 그런 입소문을 타고 이제 그 기업 변호사들 사이에는 조금 번져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톡의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 대한변협에서는 결국 이제 어째 보면 칼을 빼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로톡이 그 완전히 새로운 그 모델이라기보다는 그 일본에 있는 벤고시닷컴이라는 상장사입니다. 오. 네, 상장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로톡의 IR 자료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항상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변호사 가입수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겠지만은 네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쭉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인들도 로통에 와가지고 변호사 찾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상장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스토리를 짜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진작부터 그런 게 네네. 있었군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일본은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늦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 법률시장은 이름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고시닷컴 원래는 옛날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웹베이스였군요. 그렇죠. 네, 옛날 서비스고 모바일 서비스는 아니었는데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존버를 한 끝에 결국은 그렇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법률시장은 우리보다
커서 그런 걸까요? 법률 시장이 물론 인구가 2배 반쯤 되니까 그 자체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모르지만 법률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한국인이 굉장히 그 일본인보다는 그 분쟁을 현실화시키는데 능합니다. 이거 제가 표현을 되게 돌려 했나요? 표현이 굉장히 네. 적절했어요. 분쟁을 현실화시키는. 네. 그 일본인의 특성은 그 와가 있잖아요, 와. 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네. 어쨌든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와가 있는데. 와가 뭐죠? 그 조화롭다의 그 화자예요. 일본어군요. 일본어로 와인데 그런 좀 문화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잘 싸우지 않고 네. 그 예전 그 통계긴 한데 어쨌든 고소 고발 비율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네요. 웬만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을 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속모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자문 쪽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본 클라이언트도 좀 일을 해보셨죠? 마커스.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어떤 행정 처분을 했을 때 네네. 그런 국면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일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혹은 한국 법원을 상대로 뭔가 한다는 것에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아, 그래요? 자국에서는 어떻게 관님께서 이런 처분을 하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라는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원래 일본 분들이 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있지만 저도 뭐 네. 간접적, 직접적으로 한두 번 해보면은 정말 섬세합니다. 네. 꼼꼼하고. 네. 네, 그만큼 정부나 이제 법원 앞에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감히? 막 약간 감히,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문 쪽은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로톡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로톡 소개를 좀 해보자면은 네. 회사 이름은 로앤컴퍼니고 서비스 이름이 로톡인데 12년에 설립해가지고 여기 투자도 받았어요. 시리즈 C까지 한 377억까지 받았고 직원 수는 100명, 한 9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돈 버는 방법은 뭐 당연히 광고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네이버 검색 광고 대행 서비스 SEO 같은 걸 좀 해주나 봐요. 키워드 컨설팅 해주고 콘텐츠 같은 거 어떻게 뭐 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 레베뉴 파이프라인은 광고가 아닌가 싶고 얼마나 버는지는 제가 좀 조사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이 매출이 벌고 공개가 잘 안 돼 있나 보네요. 네, 많이 벌고 있진 않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고요. 재무제표는 공시가 안 돼 있어서. 네, 네. 300억 미만. 지금 그래도 꽤 변호사 회원수 한 2,000명 가까이 되고 22년 7월 기준으로. 네, 그리고 추정 수임 거래액, 그러니까 GMV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작년에 한 4,700억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는 6,5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추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100% 맞다라고 그 하기는 플랫폼 좀 안에서 네. 사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알 수는 없고 아까 그 마커스가 말씀하셨던 대로 초기에 이제 약간 젊은 변호사분들,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회원으로 많이 계셔서 경력 10년 이하 변호사가 전체의 한 74% 거의 대부분을 좀 네.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협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아마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가입도 많이 아마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굉장히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민감 이제 한쪽으로 네, 가는 민감한 건가요? 문제로. 네네네. 일단 저는 이게 왜 불법인가 그거를 마커스한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왜 불법인가요? 네. 그리고 직구를 날리시면 저 어떻게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무슨 어떤 입장이 맞다틀리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변협의 입장에서는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네네. 그건 변호사법. 뭐죠? 변호사법. 네, 변호사법이 일종의 광고 행위를 굉장히 많이 이제 열어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조금 더 이제 위로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 변호사법이라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사실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사회 질서의 유지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법에 아예 박아놓고 있거든요. 변호사의 의무나 사명 같은 걸로. 변호사들은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하는 전문 직역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광고 같은 행위도 일정 부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변호사법의 변협 입장이 아니라 변호사법이에요. 그게. 네네. 이미 이제 대기관인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변호사법에서 이제 대한변협이 정하는 광고들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변협이 그거에 의거하여 광고 규정을 이제 만들었죠.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해서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라고 네네. 해가지고 이건 이제 금지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무장님이 하는 거는 괜찮은 거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안 그러니까 돼요. 원래 이게 안 되는 재밌는 거예요. 게 사무장도 불법, 변호사도 다른 변호사 소개는 불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네. 일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소개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이제 소개를 받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A 받으면 변호사가 된다. 바빠가지고 B 변호사한테 토스를 해요. 네네. 그러면은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세요. 저는 심장외과이기 때문에 비뇨기과는 모릅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비뇨기과는 그쪽입니다. 해놓고 비뇨기과 의사한테 돈 받으면 안 된다 뜻입니다. 돈은 받으면 안 되고 소개는 되지만. 네, 그러니까 뭐 법의 취지는 그런 거죠. 정말 전문성에 입각해서 네가 판단해가지고 가는 거는 오케이인데 네. 네가 돈 벌기 위해서 아무나 뿌리는 거 안 돼. 이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되게 복잡하고 이제 진지를 좀 빨아야 되는 그런 주제여가지고 철학적으로 가나요, 너무? 철학까지는 안 가겠지만 생각을 좀 해볼 그게 있습니다. 왜 변호사는 그렇게 알선이 안 되나? 근데 중개 알선이라는 게 돈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왜 변호사 안 돼? 다 되는데 다른 애는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앨리스가 먼저 그러면 추정을 해보면 왜 안 될지요? 네. 혹시 막 그런 것 때문이려나요? 예를 들면은 소송을 해서 뭐 양쪽이 싸우는데 내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제 그 고객을 보냈는데 그 상대편 고객을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짜고 해가지고 그거는 또 따로 있어요. 따로 그거는 있어요? 이제 네. 쌍방대리 금지라고 해가지고 따로 당연히 있는 거고 그냥 광고가 안 하는 걸 왜 이렇게 안 되게 해놨나?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이거는 다 뇌피셜로 갈 네네. 수밖에 없는 건데 예전에는 아마도 그냥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약간 너무 소수였잖아요, 변호사가. 네네. 그러니까 좀 자유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과거 급제한 그런 느낌의 그 사자였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아니 어디 고고한 감님이 그 비루한 광고 행위 이런 걸 하느냐. 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선생님 찾아가듯이 가가지고 자문을 받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법에 1조인가 나오는 게 있어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질서 실현의 사명을 띈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런 게. 어제 보면 이제 그 옛날 그 고고한 시절에 그 철학이 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게 특이한 법이에요, 이게. 다른 지역 대비. 네. 진짜 과거 급제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80년대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소수의 인원들의 서비스가 너무 나쁘다는 그런 아마 인식 플러스 이제 영미식. 영국과 미국은 다 일단 대학원 졸업 개념이거든요, 사실. 네. 변호사라는 것이 그렇게 바이기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법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시험 치는 그런 느낌으로 변호사가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경쟁하는 체제라는 그런 이제 미국식 문화가 들어오면서 아마도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지금은 왜 광고를 제한해야 되는가? 뭐 억지로 한번 짜맞춰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전문직이라는 것이 좀 품질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가끔 쓰는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잘못 알선 중개가 됐을 때 그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무분별한 광고, 그냥 돈만 받고 하는 광고는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닌가라고 어제 잠깐 마커스하고 말씀 나눴는데 네. 그래서 그런 그 이유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네. 로톡에서의 어떤 활동 자체를 그러면 금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 광고 규정 위반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한 광고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근거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협은 로톡 자체를 공격하는 거라기보다는 로톡의 기반, 이제 변호사들의 가입 행위를 이제 제재하고 네. 징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징계를 받으시는 변호사분들도 계신 거죠? 네. 징계 뭐 받아요? 어떤 징계를? 영업 중지 이런 거 못할 거고. 근데 하는 과태료였던 것 과태료? 같은데. 예. 근데 아직 그게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런 여기저기서 막 주워든 이야기지만 네. 징계 통고는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제 징계를 하면은 거기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소송으로 있거든요. 넘어가니까. 예, 소송 걸고 법무부 갈 수 있고 소송 갈 수 있고 이의 신청한 법무부가 있고
소송도 하면 또 이제 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행정소송하고.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당부 판단이 막 진행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입장에 있군요. 부담이 있죠. 오히려 그레이 에리어로 놔두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액션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언론 기사도 약간 언급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변협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1월에 변협 회장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 언론 기사에도 나와요. 그런 네네네. 얘기가. 그래가지고 변협 선거를 의식하여서라도 더더욱 로톡에 강경 대응을 하는 입장을 보여야 되나? 하지만 정식으로 막 통고서를 막 날리기 시작하면은 그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막 법무부 법원 이렇게 날아가면은 혹여 대한변협의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법부의 판단에 네. 따라서 혹은 네.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진 않고 겁만 주는 거네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하고 지금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다릅니다. 네. 근데 그건 전 정권 때고 그쵸. 우리 알 수 또 없는 지금 거죠. 동훈이 형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현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는 최소한. 네.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근데 전문가 플랫폼이라고 다 뭉뚱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직역, 이런 사자로 되어 있는 자격증이 있는 직역에서의 플랫폼들은 항상 그 협회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뭐,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사, 세무사, 다 그 협회하고 새로 등장하는 플랫폼이나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반대를 했어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자동화라면은 자기의 잡무들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고객이 아예 옮기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세무 같은 경우는 고객을 끄는 가장 첫 번째 서비스가 기장이잖아요. 네, 기장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어떤 큰 일이 있으면은 바로 그 세무사를 찾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기장 서비스가 단순하다고 해가지고 그 자동화 서비스를 먼저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세무사를 연결하는 것도 그 자동화 서비스를 통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싫어하는 거고, 변호사도 비슷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자잘한 이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급할 때는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권력 싸움의 느낌이 좀 있어요. 누가 갑이냐, 을이냐. 물론 뭐 네이버라는 슈퍼 초 울트라 갑이 있지만, 그래도 네이버는 돈을 쓰는 사람을 위로 그냥 올려주는 거니까 권력의 관점에서는 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로톡의 변호사 전문직이 막 모여서 이제 거의 대세감을 형성했다. 그 다음에 로톡이 어떤 노출 노즐을 바꾼다면, 그럴 때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처음에는 돈 낸 사람들을 막 그냥 올려주는 시스템이다가 로톡이 이거는 우리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변호사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별점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가 진짜 전문가인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기준이 법이 되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우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뇌피셜입니다. 네. 협회에서도 결국 대한변협에서 그 로톡의 혹은 그 유사 서비스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범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변호사법, 그리고 이제 그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뭐 광고 규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도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물론 최근에 거기 헌재 뭐 결정 어쩌고 있긴 하지만 다른 대한변협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건 헌재 결정도 네. 뭐 서로 다 이겼다고 하던데 저는 한번 읽어보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한변협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 심판 대상 조항 중에 대부분은 우리 합헌으로 인정받았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로톡이 옛날에 하다가 접은 서비스가 있거든요. 형량 예측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네, 있었어요, 그런 게. 뭐 광고 있었어. 버스에 붙어 있었어요. 네, 뭐 음주, 했다. 몇 가지 인자를 넣으면은 당신은 징역 뭐 몇 월 이렇게 나오나? 벌금 100만 원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변호사 추천이 막 그것 좀 민감했어, 근데. 그쵸? 네, 그거를 판사도 아닌데 그걸 해주겠다고 한 게. 그렇죠. 헌재에서 그건 명확하게 판시를 했어요. 하지 마라. 그딴 거 하지 말라고. 불법이다. 현재 광고 금지 규정 중에 합헌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되게 많고요. 핵심은 아마 경제적 대가를 받고 플랫폼이 소비자나 변호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 소개 홍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건 좀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거는 위헌이다. 이거는 무효도 안 날려라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가 그 논란의 핵심을 약간 비켜가면서 연결하는 행위, 플랫폼이 변호사나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양자를 뭐 법률 상담이나 사건 수임, 뭐 소송 같은 거를 위해서 연결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광고는 위법하다는 것을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준 거죠. 합헌이라고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협이랑 로톡의 입장이 되게 다른 거예요. 연결이 뭐냐? 연결의 모양이 되게 다른 거죠. 또 결국은 돌아 맨날 그 중개 연결 알선 글로 가네요. 예, 그 변협 입장은 그게 무엇이냐?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협은 로톡은 고강도의 중개 플랫폼이다. 네. 이거 대놓고 이거 서비스 따라가다 보면은 아예 연결을 내재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게 이제 변협 입장이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합헌이라고 인정받은 그 연결하는 행위는 역시 광고 규정 위반이다. 아니 네이버도 제가 검색하면 그 검색 키워드에 맞는 사람들이 뚝 뜨고 바로 클릭하면 연결되게 연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로톡이 최근에 이제 UI를 살짝 바꿨는데 네. 이제 대한변협에서 이런저런 설명이라는 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대한변협에서 체증을 많이 해놓은 상태고 로톡의 그 전 버전을 좀 보시면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네,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이 좋아요라고 추천을 좀 해주는 그런 플랫폼에 네, 추천이 설정이 있었다. 있었죠. 추천이 있었다. 추천도 있었고 연결도 추천 있었고. 로직가. 네. 하긴 네이버는 어쨌든 본인이 검색해야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추천 로직 같은 건 없으니까. 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긴 있겠네요. 굳이 이렇게 따지고 들자면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력의 문제랑 좀 연결돼 있겠네요. 왜냐면 플랫폼이 그렇게 추천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맞게 변호사가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로톡을 당장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연결로 오해될 만한 부분을 되게 많이 빼놓긴 했어요. 그 물을 많이 좀 빼놔가지고 단순 광고로. 지금 오히려. 오히려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하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막 로톡 5만 원 걷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팩트를 말씀하신 네. 거니까 네, 그런 저는 이제 연결에 관한 거를 네. 많이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거고. 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아마 로톡의 지금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광고를 한 변호사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 분야를 등록해서 월 20만 원인가 네. 를 내시는 분들이 상단에 노출되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3명이 같이 이제 20만 원을 태웠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앨리스가 1번에 노출돼 있는데 네. 새로 고침하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제이콥이 들을 수도 있고 아. 새로 고침하면 또 마커스가 들 수도 있고 이게 완전 랜덤이에요. 랜덤. 그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막고자 지금은 이 서비스를 되게 좀 순한 맛으로 해놓은 거죠. 아, 순한 맛.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적인 플랫폼이 된다면은 갖가지 꼼수가 들어갈 수 있고 맞춤형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이제 알고리즘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광고를 조금 더 차등하고 정교화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여전히 뭐 중개, 알선, 연결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로톡은 지금 로톡의 대응은 대한변협에서 하도 때리니까 약간 순한 맛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우리는 지금 약간 힘을 기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좀 더 많이 가입을 변호사들 로또 시켜서. 대표님을 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최근에 또 빅케이스인가라는 또 판례 정보 검색 서비스도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변호사들은 반응은 괜찮아요. 그거는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그냥 예, 예. 그런 B2B 느낌입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판례가 굉장히 공개가 많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네. 대법원 판례는 거의 대부분 공개가 돼 있고. 네, 일반인도 볼 수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하급심이 이제 조금 잘 검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대법원 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 걸 좀 개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로톡에서는 변호사들과 그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네. 아울러 또 변호사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리서치나 이런 것들 도와주는? 법률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몰랐네요. 그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쓰기 좋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친숙하게 좀 느껴지면 나중에 뭐 그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금 대한변협에서의 전략은 이게 되게 지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2015년부터인가 그 검찰, 경찰, 공정위 해가지고 막 엄청 치고받고 싸웠는데 사실 대한변협이 대부분 다 졌어요. 지고 있거나. 네.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이거는 대부분 이제 무혐의로 나왔었으니까. 네. 물론 최근에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 대한변협이 졌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냐? 21년 7년이 됐네요, 벌써. 최근, 네. 되게 최근부터. 예, 최근에 더 고삐를 강하게 쥐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그 로톡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에 힘을 빼려면 결국에 이제 거의 가입한 변호사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강경하게 나오면은 변호사들이 이건 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 종국적으로 우리 업계에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해가지고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로톡이 힘을 빼고, 게다가 공교롭게도 지금 스타트업에 겨울이 찾아와가지고 아마 한 내년까지는 되게 힘들 수 있는데 로톡이 시리즈 C를 올해 초에 받았나요? 300억. 아, 그래요? 네, 그럼 받았는데. 꽤 돈이 남아있겠네요, 아직도. 네, 아직은
남아있죠. 근데 그 김보란 대표님 인터뷰 보니까 막 2021년에만 막 영업이 손실이 막 100억이라고 하시는 이게 300억 유치하긴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영업 손실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광고 수익은 더 줄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대로 어떻게든 2만 버티면은 대한변협이 이제 젖잘싸 비스무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송에서 뭔가 분쟁에서는 제대로 이긴 적이 없지만 로톡이 이제 자금이 딸려가지고 결국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는 있다. 그걸 이제 변협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본질은 결국은 법률 싸움이 아니고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다른 플랫폼 무슨 뭐 모빌리티나 이쪽에서 보면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십장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플랫폼이 할 것이냐 기존의 플레이어가 할 것인가의 문제였죠. 택시인 경우에도 사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결국은 그 택시 회사 또는 기존의 택시 플랫폼과 뭐 새로 나오는 IT 플랫폼의 싸움이었죠. 이 싸움의 종국은 어디일 것인가? 어디일 정점이 것인가? 어디일 것인가? 네. 저는 가만 보고 있으면서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나왔던 네이버 엑스퍼트가 네.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 결국은 아닌가. 또 조용한 승자가 되는 건가요? 네이버.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로톡이랑 변협이랑 치고받고 싸우면은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돈은 로톡이 다 쓰고 있는 거고. 그쵸. 법률 비용은 더 로톡이 쓰고 있는 거고. 대응하는 비용. 그쵸.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선이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광고라는 것이 이제 가이드가 가르마가 타지는데 네. 근데 로톡은 사실 그거 하면서 이제 돈 다 날려버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미 엑스퍼트라는 게 되게 비슷한 서비스거든요. 맞아요. 네이버가 또 이런 말 안 되나? 네. 잘해요. 잘하죠. 잘해요. 네. 네. 잘 하시기 짬바가 때문에 있잖아요. 네. 네. 그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또 이제 동일 유사한 서비스를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영감을 얻으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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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이버도 근데 한때 그 5.5% 수수료 받으려고 하다가 바로 맞아요.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잘 내렸습니다. 중개 수수료요? 중개알선. 약간 결제 수수료 포장을 하다가 네.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무슨 PC 결제 수수료가 5%냐 말이 되냐 지금 3%도 안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마 내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이버가 되게 영리한 거예요. 그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재빨리 발을 빼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전문가님들의 뭐 상담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샥 바꿨죠.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죠. 돈을 안 받는다라는 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알선은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됩니다. 네. 불법이 되려면. 네. 돈을 안 받으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네. 아니다. 정보성 서비스다. 네. 광고가 우리는 문제 아니다.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오히려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제도적인 거랑 스타트업이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그 반대인 거잖아요. 스타트업에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렇게 네이버는 대기업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 네이버가 예전부터 그런 사회적인 좀 논란에서는 항상 좀 연루되기 싫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었죠. 또 뭐 전략인 거죠. 기업의 네. 전략인. 기본적으로는 그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싸움에 끼지 않는다. 이거 아니라도 돈 벌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이버는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사활을 걸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제 로톡 네네. 입장에서는 사활을 좀 걸어야 본업이기 되는 때문에. 비즈니스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버티컬의 약간 양날의 검이네요. 네. 그러면 현업 변호사분들은 의견이 당연히 갈릴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로톡에 대해서. 일단 뭐 네. 기업 고객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무관심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로톡의 주요 타겟은 예전에 막 드라마 우용우 나왔던 그런 대형 로펌, 중 로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제 서초동 혹은 지역에서 개업하신 그 사무 개인 변호사. 개인 변호사들. 네네네. 네, 그쪽이 타깃인 거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보면은 많이 활용하고 싶은 입장일까요? 사실 뭐 광고 채널이 하나 더 생긴다는 네. 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개인 뭐 전문가나 자영업 입장에서는 나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는 무조건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회나 그런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또 노력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되게 편향된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뭐 변호사들의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면은 사실 네. 로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이 강하죠. 아, 우리가 그래요? 무슨 막 로톡이 서비스를 한 거 보면 이런 1+1을 시사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원 플러스 원이요? 네, 그 가능한가요? 디그니티를 건드렸네, 약간. 그 비스무리한 게 좀. 있어요. 저를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걸 하면 이거 무료 이런 식이고. 네. 그거 안 되는데. 그거랑 또 이제 또 뭐 첫 상담 무료 이런 막 엄청 쿠폰 엄청 뿌리고. 그거는 변호사들이 되게 많은 10수년 동안 구축해온 거를 좀 건드린 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하도 법률 상담은 공짜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가지고 왜 의사들은 의료보험 물론 있지만 네. 가서 한마디 해주는 것만 해도 돈 내면서 변호사 30분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걸 돈 안 내려고 하냐라는 인식이 있어서 정말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법률 상담은 유료입니다 막 앞에 붙여놓고 뭐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이 들어와서 갑자기 뭐 1+1이네 뭐 첫사는 무료하면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긴 하네요. 그 돈은 누가 주는 건가요? 그러면 플랫폼에서? 안 주죠? 안 줘요? 그래서 줄 거예요. 주나요? 로톡에서 줄 겁니다. 로톡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부담할 자기네 거예요. 마케팅비로 쓰지 않을까요? 근데 네. 그 로톡이 그 돈이 좀 부족하니까 최근에는 KT랑도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로톡의 그 사태를 계속 봐오면서 이 별점 후기 플레이라는 그 플랫폼의 평가 시스템이잖아요. 별점 후기 쿠폰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되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웹이 처음 생겼을 때 나온 방법이거든요. 그 옐프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미국의 맛집 정보 시스템이에요. 옐프 보시면은 꽃에 꽃잎이 5개예요. 5점 별점 시스템. 그래 5점 별점 시스템이 처음 나온 게 옐프인데 이제 그게 엄청 호응을 받으면서 되게 보기 좋았잖아요. 직관적으로 네. 뭐 4점 몇이냐 뭐 이런 게. 물론 그 전에 영화 평점 이런 거에서 온 거지만은 이제 그게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똑같은 서비스가 아닌데 네.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 로톡의 전략은 과연 적절한 건가? 그러니까 소비자나 공급자를 생각해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너무 똑같이 이커머스랑 똑같이 하네. 실질적으로 지금 별점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별점은 없습니다. 없지만 후기는 있고 여기는 약간 정성적으로 그 후기에서 어떤 그 많이 쓰여지는 단어를 이렇게 좀 띄워주는 그 정도 전략을 쓰고 있긴 한 사실 그 뿌리는 제이콥이 말씀하신 그 전통적인 거에 뿌리를 갖고 있긴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권력 싸움이 끝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공급자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쿠폰 플레이 같은 거는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네, 왜냐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느낌은. 네. 뭐 본인들이 마케팅비 쓴다고야 하지만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또 되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반 이커머스 판매자들도 쿠폰을 막 좋아만 하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하는데 만약에 백화점 세일을 한다? 그러면 입점업체들이 다 세일하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백화점이 세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쵸. 네, 그런데 어떤 뭐 전문가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게 플랫폼 전략에서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아마 거의 정가인데 뭐 15분 지금 로또카 들어가 보면 아마 15분 상담에 뭐 3만 원 이렇게 가격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전화로 하는 거. 예, 네. 전화 상담.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3만 원을 그대로 받기는 받죠. 결제는 다 받긴 받고. 네. 하지만 이게 슬슬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이거 당장은 이런데 소비자들은 이미 그 시점에 소비자들은 무료 쿠폰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아마 로톡에서 그 비용을 댔을 거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계속 이렇게 법률 비용은 15분은 공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15분 전화 상담에도 15분에 보통 안 끊어요. 30분, 1시간 한단 말이지.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짧죠. 저런데 15분 땡똥 해서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결국 이제 3만 원 내고 1시간 비용 열심히 상담하고 막 이게 막 사건 줄 듯 안 줄 듯 해가지고 열심히 밀당을 하다가 결국 전화 딱 끊어져. 그럼 그 사람이 3만 원만 받고 1시간 동안 이제 입씨름 하다가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쵸. 시간이 돈인데 사실.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게 같은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의 일이나 아니면 뭐 의사분들도 증상이라는 게 조금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법률 케이스는 정말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자세히 들어야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그 공급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ROI가 안 나요. 네. 그 스토리가 그리고 이 개인 고객일수록 앞에 그 스토리가 깁니다. 본론까지 나올 때까지. 네. 하소연이 네. 약간 좀 하소연이 적어볼까? 한 절반 정도 억울한 가다가 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론까지 빨리 끌어내는 것도 되게 능력이에요. 의사는 되게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가성비 좋거든요. 딱 들어가면 뭐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하고 단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어디가 아프냐, 언제부터 아팠냐, 한번 좀 입 한번 열어봅시다. 샥 보고 항생제 드릴게요. 여기서 쿼테이션 한번 그 의사 여러분들의 노력을 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과와 이과의 차이죠, 뭐. 네. 네. 죄송합니다. 문과는 항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희들은 의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 친구 의사 많고요. 다 좋아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꼬리 자르기 게스트의 입장일 뿐 실비 라운지와는 무관합니다. 다음부터 출연이 어렵겠군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플랫폼이 뭐 저는 아까 마커스도 얘기해 주셨듯이 약간 루톡에 버티기만 한다면 좀 피할 수 없는 변화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또 요즘 다 모바일이고 다 인터넷 온라인 시대고 또 버티컬 그런 플랫폼들이 또 요즘 대세잖아요.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여기서도 광고하고 이러면은 사실 뭐 기존의 그 큰 뭐 그런 종합 플랫폼 같은 데는 뭐 점점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닌가. 사실 네이버만 해도 기존에 블로그에 열심히 쓰시고 SEO 하던 게 여기로 다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네. 광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협회 입장에서는 분명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변호사들이 어떻게 영업 기반을 마련하고 광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수요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로톡 혹은 그 유사 서비스에 대한 문호를 열어줘가지고 그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수많은 업계가 밟아왔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된다는 거죠. 아마 그 변협 입장에서는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비록 청년 변호사들의 니즈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강경대응하는 것 같고 물론 법적 근거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너네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나의 변호사라는 걸 런칭해가지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데아, 그 이상적인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의 변호사는 지금 MAU가 형편없다. 다운로드 수도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예. 저희는 대한변협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네. 네. 파이팅. 많은 그 전문가 플랫폼이 나왔을 때 협회 똑같아요. 네. 중개사 플랫폼 나왔을 때, 직방이 나왔을 때 한방을 만들었고, 또 그 감정평가사 그 업무를 자동화했던 빅밸류가 나왔을 때도 대응을 하면서 협회가 만들진 않았지만 감정평가사들이 만든 플랫폼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로 대표되는 라이센스를 지키려는 노력은 또 당연히 네. 하는 거겠죠. 그 기존의 노력을 마치 잃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게 꼭 전문가 플랫폼뿐만은 아니고 여러 플랫폼들에 엮여있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후기 이동권이 입법된다면 어떨까? 후기 이동권? 네, 저희 번호 이동 하잖아요. 네. 휴대폰 내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회사를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보도 다 갖고 가고 그러니까 쉽게 회사를 옮길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공급자인데 A 오픈마켓에서 후기를 열심히 쌓았어요. 그게 나의 자산이잖아. 근데 뭔가 A에서 갑질을 해. 그래서 B로 옮기고 싶어. 못 옮기거든요. 보통 후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맞아요. 그래서 나 B로 옮기고 싶어 했을 때 A한테 내 후기 이쪽으로 다 옮겨.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마이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네. 마이데이터는 금융정보에 관한 그런 이동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개인 신용정보인데 정확히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말 민감도가 높아요. 내가 어디 가서 돈 빌리고 뭐 사고 하는 내 생활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30에서 40개 그 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선정이 돼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 처음 할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 단계가 후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민감도가 개인 정보의 그쵸. 수준에서. 네. 후기라는 거야 뭐 다 공개돼 있는 거고. 네. 하지만 후기 이동권은 아직 없죠. 후기 이동권이 입법된다면 플랫폼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A 플랫폼과 B 플랫폼이 이 공급자들의 후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독점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맞아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개인 브랜드나 개인 업장에 쌓인 후기나 리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그렇게 쌓아놓으면 옮기기가 네. 쉽지 않고 그렇다고 모든 플랫폼에서 그걸 다 쌓을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럼요. 하나 뭐 후기를 모아달라고 한다든지 네. 이게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데이터 그 매뉴얼 보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네네. 정보의 수도 너무 많고 서로의 그 정보의 표준화를 시켜야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규약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어야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왔다 있겠죠.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표준에 일단 규격을 맞춰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근데 후기는 단순해요, 사실은. 뭐 이 사람의 뭐 사업자 번호 그리고 뭐 시기, 뭐 그 텍스트, 사진 네.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동할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이제 정책 및 합의의 문제겠죠. 이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번 좀 전달해 주시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사업하시게요? 네. 돈은 안 될 것 같은데. 마커스도 마무리로 마무리요? 마무리로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리 사과를 드리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회원이자
또 다른 회사에 소속된 회사원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혹은 전문 추정되는 의견을 말했을 네. 뿐입니다. 네, 네. 아무쪼록 이 갈등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겠죠? 네, 저희 그 공급자인 변호사들, 전문가들하고 소비자들이 분명히 맞닿는 점이 있을 거라고, 이익이 맞닿는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플랫폼도 그 약간 저는 권력의 그런 느낌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광고비 받고 우리도 이만큼 서비스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신 마커스 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마커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다음에요. 나와주셔야죠, 다음에. 네, 다양한 이 특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네, 다음에는 뭐 또 다른 쪽으로도 네, 네. 갈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알코올 특집 2탄을 할 수도 알콜 있는 거죠. 특집. 아, 알콜 특집도 있고. 네, 네.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커스를 보내드리면서 네. 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